지난해 아쉽게 실패했던 누리호 2차 발사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1차 발사의 실패를 딛고 현재 기술 점검 등 만반의 준비를 마친 상황입니다. 최대 변수는 날씨가 될 것 같습니다. 2차 발사 때는 1차 때와 달리 실제로 작동하는 인공위성이 탑재된다고 하는데요.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2차 발사와 관련한 내용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시스템공학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네, 저희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 처음 발사된 게 벌써 작년 10월입니다. 예. 그리고 나서 결함을 좀 보완한 후에 다시 발사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벌써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지금 어느 정도 준비가 된 단계인 겁니까? 그러니까 지난번에 발사 때 이제 문제가 됐던 게 헬륨 탱크가 네. 고정이 풀려서 그게 산화제 탱크의 벽에 어떤 구멍을 만들고 그래서 이제 산화제가 누설됨으로써 그 때문에 추력이 제 시간 동안 발생하지 못했다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를 이제 수정하고 보완하는데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했고요. 예. 그 이외의 것들은 이미 1차 발사 때 상당 부분 점검을 한 상태이기 예. 때문에 2차 발사에서는 그런 큰 문제가 발생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마지막은 1%,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99%의 확률을 보고 있지만은 네. 마지막 1%를 어떻게 우리가 잘 정리를 하고 대처하느냐 이게 이제 관전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틀 정도 남아 있는 이 상황이면 뭐 이미 다 준비는 다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까? 그렇죠. 지금은 이제 뭐 거의 끝났고요. 예. 이제 더 이상 이제 뭐 기술적으로 손볼 거나 아니면 뭐 수정할 사항들은 거의 없고 발사 이제 카운트다운만 보고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주변의 기상 상황이 어떻게 되느냐 이런 것만 이제 점검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예. 한 달 전에 이제 1단과 2단을 결합했고 며칠 전에 3단까지 붙여서 정말 예. 이제 거의 완성 단계라고 보도가 됐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 날씨 네. 어느 정도로 영향을 미치는 겁니까? 왜 날씨가 중요하냐면요. 이제 처음에 이제 발사해서 올라갈 때는 네. 충분한 그런 동력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측풍이 분다면은 굉장히 이제 불안해가지고 자세를 잃을 그런 상황이 많습니다. 그래서 네. 초속 21m 정도의 돌풍이 없다면은 예. 그리고 상공에서 이제 번개나 뇌우와 같은 어떤 기상 이변이 없다면은 그럼 웬만한 경우에는 다 발사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네. 다행히 이제 내일 모레 그 수요일 날 발사는 기상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다는 그런 예보입니다. 네. 이 변수라고 하면 전날 날씨도 중요하고 당일날 기상 조건도 중요하고 그리고 뭐 그 우주의 환경도 뭐 중요하다 네. 뭐 이런 가지 변수를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전날에 비 소식이 좀 있어서 근데 강수량이 뭐 5mm 내외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크게 문제 없는 겁니까? 뭐 5mm 정도의 그 강수량은 큰 영향은 없고요. 그게 이제 태풍 수준이나 아니면 뭐 장마 수준의 어떤 그 정도에 심각한 많으면. 그 정도가 아니면 괜찮을 것 같고요. 예. 그 우주의 환경은 이제 또 왜 문제가 되냐면 네. 우리가 올라가서 700km의 위성을 투입을 하는데 네. 그 근처에 어떤 다른 위성이 있거나 아니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어떤 문제가 발생하거나 하면 안 되니까 그런 문제를 피해서 발사 시간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걸 우리가 런치 윈도우, 발사 윈도우라고 얘기하는데요. 네. 그 발사 윈도우가 오후 4시로 예정이 돼 있고 그 근처에는 그 시간 근처에는 어쨌든 다행히 그 우주 상황은 크게 위협적인 것은 아니다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우주 환경이 발사 일주일 전, 24시간 전, 8시간 전에 확인한다고 알고 있는데 네네네. 지금 일주일 전 우주 환경에는 문제가 없는 네, 겁니까? 전혀 문제가 없고요. 아. 네, 네. 알겠습니다. 그 앞뒤로 이제 꼭 4시가 아니라 4시를 기본으로 해서 앞뒤로 어떤 그 여유를 두고 시간을 이렇게 확보하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 지난해 10월에 있었던 1차 발사 때 아까 전에 그 좀 실패의 원인, 실패는 아니죠. 이렇게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하잖아요. 네, 네. 헬륨 탱크에서 추력이 문제가 있었다라는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사실 좀 말이 어렵거든요. 어떤 그렇군요. 내용인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 탱크 안에 이제 그 산소를 이렇게 막 집어넣었는데 산소가 이렇게 잘 안 빠져나와요. 그리고 빠져나오면서 이렇게 빈 공간이 생기면 진공이 되니까 그 진공되는 공간을 헬륨이라는 기체로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야지 잘 빠져나오니까. 네. 그런 것처럼 그 헬륨 탱크가 안에 들어가 있는데 그 헬륨 탱크가
그 발사를 해서 쭉 가속을 받으면 헬륨 탱크가 부력이 있는데 그 부력이 점점 커집니다. 물리적으로. 그래서 3단 탱크에는 그 헬륨 탱크를 이렇게 눌러만 주고 있었는데 그 눌러주는 힘이 이것이 이 헬륨 탱크 자체가 발사하면서 갖는 부력보다 작았기 때문에 그걸 이제 뚫고 나온 거죠. 그래서 헬륨 탱크가 이제 일단 발사하자마자 뭐 그 탱크 안에 요동 치듯이 아마 돌아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놈이 막 돌아다니면서 그 산소 탱크의 일부분에 어떤 흠집을 내서 거기서 이제 산화제가 이제 계속 누설이 돼서 네. 마지막 한 40몇 초를 40몇 초 전에 산소를 다 쓰게 되니까 그러니까 로켓 입장에서는 산소가 다 썼으니까 이제 추력을 그렇죠. 그만 발생시키자라고 그냥 셧다운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마지막 그 궤도 투입이 안 됐고 그 문제를 한 3, 4개월 동안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검사를 해서 확인을 했고요. 네. 이번에는 그런 그 헬륨 탱크가 박차고 나가는 그런 문제를 밑에서 잡아주는 거로 해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브라켓이라는 것을 이제 설치를 해서 탱크가 더 이상 앞으로 전진 못하도록 만들어줘서 구조적으로 그렇게 안정한 그런 기술을 채택했다고 확인이 됐습니다. 네. 3차 때 이제 실패를 한 거고 1차 발사 당시 3단계에서 이제 실패를 한 네, 거고 3단계 네, 이제 1단계 발사하는 거 역시도 굉장히 어려운 기술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지난 1차 때 성공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러면 지난번에 성공을 했으니까 이번에 역시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건지 이 부분도 궁금해요. 좋으신 질문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엔진을 4개를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렇게 결합을 시키거든요. 네네. 그걸 클러스터링이라고 그러는데 이 클러스터링을 하면은 어찌됐든 간에 그 각 엔진이 조금씩 다른 그런 그 네. 추력을 내게 됩니다. 근데 예. 그거를 잘 종합해 갖고 일치하는 그래서 그 약간의 그 오차가 있지만은 발사체에는 전혀 영향을 안 받게 만드는 그런 기술들이 되게 중요한데 예. 이런 클러스터링 기술을 지난번에 1차 발사 때는 아무런 문제 없이 작동되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학이라는 것이 이번에 되고 다음에 안 되고 그런 게 아니라 한번 확인하고 어떤 그 기술적인 문제가 없는 게 판명이 됐으면은 똑같이 만들면 뭐 당연히 이거는 작동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네. 이번 2차 발사 때 클러스터링이나 단분리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리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헬륨 탱크가 여전히 구조적으로 안정한지 잘 작동하는지 그래서 탱크에 어떤 피해를 주지 않는지는 물론 이제 여러 가지 확인을 하고 시뮬레이션을 거쳐서 또 공학적으로 검증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판단은 아마 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셨던 1차 때 아쉬웠던 점을 보완을 했고 네. 이제 이틀이 남았습니다. 네네. 이번에는 실제 위성이 탑재된다고 해요. 이건 네. 어떤 부분인가요? 1차 발사 때는 이제 더미 위성이라서 그냥 아무런 기능이 없는 뭐 쉽게 말씀드리면 그냥 쇳덩어리를 그 1.5톤짜리를 올렸습니다. 네. 그거조차도 이제 궤도에 투입이 안 됐는데 2차 발사에는 한 167kg짜리 실제 위성이 올라갑니다. 그 실제 위성이 이제 167kg니까 너무 네. 작아서 예. 한 1.3톤 정도의 네. 더미는 또 달고 올라갑니다. 그래서 위성이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진짜 위성, 하나는 더미 위성 이렇게 돼 있고 167kg 위성은 다시 어떤 그 고유의 임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임무가 뭐냐면 우리가 우주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라고 그래서 어떤 부품들을 굉장히 중요한 부품들을 개발을 했는데 그런 개발한 부품들이 우주 환경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임무를 갖게 되고요. 그런 걸 우리가 이제 성능 검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성능 검증의 임무를 가지고 있는 성능 검증 위성이 올라가게 됩니다. 근데 그 위에 이제 우리나라가 2019년부터 이제 몇 차례 걸쳐서 그 인력 양성이라든가 아니면 우주 기술을 개발을 위해서 큐브셋 경연대회라는 걸 거쳤는데 네네. 1차 경연대회에서 선정된 4개의 팀이 있습니다. 네. 뭐 서울대, 카이스트, 조선대학교, 연세대 이렇게 대학팀들이네요. 대학 팀들이 학생들이 이제 교육 목적으로 그다음에 어떤 과학적 목적으로 만든 조그만 큐브 위성이 있는데 네. 그 4개를 이번에 같이 싣고 올라가서 각각 분리 발사하는 그러니까 위성이 궤도에 투입하고 난 다음에 네. 자세가 이제 안정화가 되면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다시 또 조그만 그런 큐브 위성들을 4개를 발사하는 그런 임무를 또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발사는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재미있는 아니면 어떤 기술적으로는 굉장히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는데요.
첫 번째는 발사체 자체가 어떤 고장이나 어떤 수정들을 다 거쳐서 궤도에 안착을 하느냐가 첫 번째 우리가 네. 주목해야 될 사항이고요. 두 번째는 거기서부터 위성을 제대로 발사를 해주는지, 투입을 시켜주는지 그 과정은 여태까지 제대로 이제 우리가 검증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이번에 본격적인 실제 위성을 가지고 검증하는 게 되겠고요. 마지막으로는 위성이 작동을 하면서 큐브 위성을 제대로 사출하는지 뭐 이렇게 관전을 시청을 하시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그 큐브 위성이 통신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쏘아져서? 기본적으로 위성들은 다 통신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것들이 목표한 그런 임무를 제대로 행하는지는 이제 다 지상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보완하고 그리고 또 새롭게 추가시키는 것까지 이번에 있다 보니까 네. 과연 이렇게 추가시키는 것들로 인해서 또 발사에 또 다른 또 영향을 주진 않을까 그러니까 이런 걱정을 하는 시각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당연히 그런 그 염려를 하실 텐데요. 예. 사실은 발사와 위성 분리는 전혀 다른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발사체는 열심히 올라가서 네. 목표하는 궤도에 도착을 해서 위성을 사출시키면은 그런 발사체 임무는 끝나는 거고요. 네,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위성에 관련된 것들은 그 위성이 얼마나 그 설계된 기능을 적절하게 잘 수행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발사체가 궤도에 가는 것과 궤도에서 위성을 사출하고 난 다음에 위성이 움직이는 거는 전혀 별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큐브 위성 4개 이번에 들어가는 게 대학생들이 직접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런 맞습니다. 것들이 어찌 보면 인재 육성 차원에서 같이 좀 참여를 했다라는 것도 있는지 이번에 큐브 위성이 같이 들어가는 것에서의 의미하는 바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큐브 위성이라는 게 원래 이제 교육용 목적으로요. 예. 한 20년 전에 만든 그 위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큐브라는 게 이제 네. 우리가 정육면체를 가리키는데 그 가로 세로 높이가 다 10cm인 그 위성입니다. 네. 10cm면 요만밖에 안 하거든요. 네, 저희가 그림으로 예. 또 준비를 해봤거든요. 근데 이제 예. 그런 위성들을 여러 개 묶으면은 네. 기본으로 돼 있지만은 그게 이제 여러 개 이제 점점 커지면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가 있게 되는데 그런 그 위성들이 임무를 수행한다고 하더라도 네. 실제 위성에 비해서는 굉장히 그 열악한 그런 환경이고 성능이 좀 낮은 상태입니다. 예. 그렇지만 지금 전자 기술이 발달하고 그다음에 그 소형화가 되고 집접화가 되고 이런 그 소위 말하는 전자 부품의 어떤 그 혁명적인 그 발전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네. 이런 기술들을 우주에 접목을 하면은 비록 작은 위성이지만 예. 앞으로는 굉장히 그 상당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이런 추세가 이제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관점에서는 큐브 위성을 만들 수 있는 인력을 양성을 하고 그런 양성된 인력이 앞으로 우주 개발에 계속 참여를 하고 뭐 이런 구조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예, 성공을 한다면 큰 성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 그렇습니다. 위성과 발사는 별개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발사 얘기로 좀 다시 넘어가 봐서 700km에 도달을 해서 위성에 딱 안착되면 성공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죠. 근데 700km라고 해서 또 700km 플러스 마이너스 0 이게 아니라 예. 700km이지만은 대충 어떤 그 오차 폭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700을 지금 예상하고 있는 바로는 700km에 플러스 마이너스 35km인가 예, 정도로 예. 지금 잡고 35km. 있는데 네. 이게 만약에 700km 목표 궤도인데 뭐 100km를 못 갔다. 이거는 분명히 실패입니다. 그러나 예. 700km를 중심으로 해서 한 35km 플러스 마이너스는 전혀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전혀 없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 오차 안에 궤도 그런 오차를 갖는 궤도 안에 위성을 투입을 할 수 있다면은 예. 발사체의 임무는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시청자분들 아마 이번 2차 누리호 발사 때 생중계 장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 같아요. 물론 그때도 많은 설명들이 뭐 저희 뉴스에서도 같이 첨가되겠습니다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성공했다라는 걸 좀 예측을 해볼 수 있는 건지 예. 시청자분들은 약간 그런 시간적인 걸로 또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좋은 질문이십니다. 이게 로켓이 막 발사되면 처음엔 와 발사됐다라고 막 예, 예. 박수 네. 치고 좋아하실 거예요. 그런데 1단이 분리되는 시간이 127초입니다. 그러니까 2분이 정도 되면 이제 예, 1단이 2분 분리가 되는 7초네요. 거고요. 예. 그러니까 1단 분리가 사실은 아까 질문해 주신 그런 클러스터링 기술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네.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기본적인 시간이고요. 네. 근데 일단
2분이 지나면은 이 발사의 50% 이상은 성공했다고 보고요. 나머지 쭉 올라가서 이제 궤도에 위성을 투입하는 시간이 한 15분, 16분 정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15분 정도가 지나게 되면은 위성이 투입됐다 안 됐다를 판단을 내서 아마 발표를 하실 거고요. 예. 그래서 16분 정도에 위성이 제대로 투입이 됐습니다라고 이제 자막이 나오면은 네. 이 발사는 성공한 겁니다. 어. 그 다음에 그 위성이 궤도에 투입하고 나서 그 위성이 궤도를 도는데 발사 후 한 40분 정도 되면은 일단 그 남극을 지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남극에는 우리나라에 세종 기지가 있어서 그렇죠. 세종 기지 안에 그 지구국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세종 기지의 지구국에서 위성 신호를 받습니다. 40분 정도 지나면은. 그다음에 이제 1시간 40분 정도가 지나면 다시 돌아와서 대전에 있는 위성 지구국에서 또 이제 신호를 받습니다. 네. 그래서 남극에서 한 번 받고 대전에서 한 번 받으면은 이제 제대로 다 작동하고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죠. 교수님 설명이랑 화면이랑 같이 보니까 벌써 뭔가 이 비행을 보는 듯한 좀 설레는 느낌이 듭니다. 성공 가능성 아까 흘리듯이 한 99% 얘기해 주셨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 정도 보시는 겁니까? 저는 그보다 좀 높은데요. 어쨌든 100이라는 우리가 해보지 않고 100%라고 할 수 있는 거는 없으니까 예. 약간의 어떤 그 문제점이 있겠지만은 그 문제점이 우리가 발사를 하고 위성을 투입하는데 큰 장애가 되는 문제점이냐 그렇지 않은 문제점이냐의 판단인 것 같고요. 저는 이번에 발사는 기술적으로 전혀 문제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누리호가 2차 발사가 성공하고 나면 한국형 발사체 고도화 사업을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어떤 사업인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누리호를 발사하고 발사 성공했다고 그래서 모든 게 이제 끝난 게 아니라 네. 이거를 어떤 활용을 위해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활용을 위해서 사용을 하려고 하면 현재보다 약간은 조금 더 성능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본적인 것을 바꿀 수는 없고요. 네. 예를 들어서 무게를 조금 줄인다든가 아니면 결합 방법을 조금 바꾼다든가 그래서 어쨌든 두 번의 시험 발사를 하면서 우리가 획득한 어떤 기술적인 약간의 문제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개선할 여지는 없는지 네. 그다음에 근본적인 어떤 시스템의 변화는 없지만 조금 더 성능을 향상시킬 방법은 없는지 이런 일종의 튜닝 작업을 좀 하고요. 그런 튜닝 작업을 하기 위해서 4번의 발사를 하게 됩니다. 예. 5년에 걸쳐서 4번의 발사를 하게 되고 이 사업을 하려고 이제 누리호 개발 사업과는 별개의 어떤 정부의 사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네. 발사체 고도화 사업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하게 돼 있고요. 4번의 발사를 하는 동안에는 이제 실제 위성들을 다 쏘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형 위성도 쏘게 되고 네번 큐 위성도 동안, 같이 예. 쏘게 되고 그래서 여러 번의 그 실제 위성을 쏘기 때문에 4번의 고도화 사업을 거치고 나면은 우리가 개발한 누리호 위성이 어떤 세계적으로 검증된 신뢰성을 확보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죠. 그 4번 발사하는 동안 투입되는 사업비가 6,873억 원이라고 네. 알고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이 우주 산업에 지금 투자하는 이 정도의 금액이 어떻습니까? 다른 것들과 비교해서? 글쎄요, 이게 발사체 투입되는 비용만 보고는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전체적인 규모를 봐야 되는데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는 목적이 발사체를 개발하거나 위성을 개발하는 게 주 목적이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 개발을 하는 목적은 소위 말하는 국가 우주력의 확보를 위해서 조금 더 큰 개념의 어떤 목표를 우리가 세워야 되고 국가 우주력이라는 건 이제 무슨 국력의 한 분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영토, 영공, 영해도 있지만은 동일한 의미의 우주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주를 활용하려고 그러면 우주에 관한 어떤 주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되고 행사할 수 있으려면 이제 거기에 대한 수단이 필요한데 누리호 발사는 그런 의미에서 수단을 확보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러나 그게 우주 개발의 전부가 아닌 다음에는 그러면은 그 다음의 목표가 뭔지 우리가 바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것인지가 결정이 돼야 될 것 같고요. 거기에 걸맞는 이제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겠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이 한 7,500억 정도가 돼요. 예. 이게 우주 개발에 관한 총 예산이에요. 근데 이 정도의 예산은 우리하고 견주는 어떤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낮은 편이다. 그렇습니까? 물론 이제 후진국이나 아니면 지금 개발 중인 도상국인 중진국들을 보면은 많은 편이지만은 우리가 조금 더 전 세계의 선진국의 입장으로 나가려고 그러면은 7,500억 정도의 예산 가지고는
아까 말씀드린 국가 우주력 확보를 위한 어떤 예산 사용하기에는 좀 매우 부족한 편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윤석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항공우주청 설립하겠다라고 공약을 했었고 이것도 지금 설립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갖는 의미 그리고 이걸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을 주시네요. 왜냐하면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거를 제가 뭐 가타부타 할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아니, 전문가로서 이제 이 분야에 있다 보니 분야에 몸담은 사람으로서 이런 청을 설립을 했을 때 어떤 부분이 좀 더 집중이 예, 됐으면 예. 좋겠다.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아까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우주 개발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 누리호를 개발하거나 아니면 위성 기술을 개발하거나 아니면 뭐 지상국을 개발하는 그런 그 제조하는 그런 역할만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그걸 활용하는 역할도 있고 그것을 이용해서 국가 안보라든가 국제 협력이라든가 그리고 전 세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위치를 좀 상승시키는 역할이라든가 다양한 그런 그 목적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전략적 중요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주 개발이 갖고 있는 전략적 중요성을 아마 그 대통령께서는 인식을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 그 인식 표현을 아마 항공우주청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근데 항공우주청이라는 그런 그 명칭만 본다면은 이건 네네. 굉장히 좀 동떨어져 있는 듯한 그런 그 의미가 있을 것 네. 같고요. 근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 우주력 확보를 위한 어떤 전략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한다면은 그러면 일단 우리가 우주청이라는 새로운 지배 구조를 만들 때 어떤 역할을 해야만 하는지를 좀 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그냥 뭐 발사체를 만들어서 위성을 띄우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거를 네. 어떤 위성을 만들어서 어떻게 활용을 해서 국가적으로 어떻게 이익을 할 것인가.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그 자리매김은 이걸 산업화로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또 하나 이제 또 다른 이제 목표는 이걸 국제 협력을 통해서 우리가 국제 국제 우주가 이제 새로운 질서를 만드는 그런 그 시기로 나가고 있을 뿐만 네네. 아니라 또 이제 국제 협력을 통해서 새로운 먼 우주까지 진출하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그 적절한 그 역할 분담을 하고 새로운 그 지배 구조가 역할을 규정하는 네. 이게 먼저 진행이 돼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우주 개발에 있어서 보는 안목을 좀 더 크게 확장해서 바라봤으면 좋겠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네. 우주에서의 주권 확보를 위해서 어떻게 나아갈 것인지 큰 안목으로 좀 접근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이창진 건국대 항공우주시스템 공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